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소설의 개념과 인물, 그리고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소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소설을 읽으면서 분석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바탕이 되어야 또 소설을 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설 읽는 게 취미인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소설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소설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해낸 허구의 세계 또는 이야기. 이게 바로 소설의 개념입니다. 자, 작가라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 사람은 소설가로도 불립니다.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 작가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나요? 뭔가 책상에서 만년필을 들고 수삭수삭 이렇게 종이에 뭔가를 막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아니면 또는 뭐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란 건 기본적으로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해낸 허구의 이야기죠. 이 허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설 속의 이야기가 진짜 같아도 꼭 우리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도 이 소설은 뭐다? 진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소설은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꼭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란 일정한 구조가 또 있어요. 일정한 구조를 바탕으로 배경과 등장인물의 행동, 사상 생각이죠. 심리 등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우리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설의 특성을 보면요. 아까 허구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허구성은 소설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연성인데요. 개연성이란 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죠. 우리가 소설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그게 현실 세계에 기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설을 쓴다면 그 소설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독자는 항상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개연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보시다가도 뭐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결말이 생뚱맞게 끝난다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허탈하고 그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개연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연성이 없다. 그래서 소설은 아무리 허구의 이야기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기반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개연성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성입니다. 허구성하고 진실성하고 같이 나오니까 뭔가 이게 모순되는 개념이라서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소설이 비록 허구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소설은 이제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현실 세계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소설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교훈이라던가 어떤 깨달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 인생의 진실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해서 소설은 또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소설은요, 산문성이에요. 우리가 산문문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운문문학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운문문학은 이제 시 같은 이제 운율을 살린 짧은 문학을 얘기하고요. 산문은요, 이렇게 서사성을 가진 이제 긴 문학인데요. 산문문학은 우선 길이의 길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서술, 대화, 묘사에 의해서 기록되는 아주 긴 분량의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사성이란 서사는 바로 이야기의 구조. 근데 이 이야기의 구조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하게 전개가 된다. 그래서 소설을 서사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술성인데요. 당연히 소설도 문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문학은 언어예술인 거 아시죠? 그래서 형식미라던가 예술미, 나 미적인 그런 쾌감 이런 것을 주는 예술성도 있다. 이렇게 6가지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입니다. 자, 주동인물은 어떤 것이냐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주제를 구현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인물은 곧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주동인물은 주로 이제 독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인물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도령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고요. 반동인물은 그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이죠. 변사또라고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반동인물은 말 그대로 이게 반할 반자입니다. 주동인물과 대립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재미있는 영화라던가 소설을 보면 주동인물 대척점에 서 있는 반동인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마블 영화 같은 경우는 항상 반동인물을 세우죠. 그러면 우리가 주동인물들, 그러니까 어벤져스한테 더 감정을 이입해서 그들을 응원하고 재미있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동인물이라고 꼭 항상 악인이냐? 악인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반동인물이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져서 이제 주동인물이나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이제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반동인물은 이제 꼭 악인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인데요. 자, 이건 성격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이제 전형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의 어떤 집단이나 계층, 어떠한 특정한 시대나 상황에 그 의미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춘향이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정절을 지키는 게 그 사회의 당연한 것이었고 그 정절, 연려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예를 들어 홍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됐기 때문에 이제 홍길동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개성적 인물이란 뭘까요? 개성적 인물이란 한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형적 인물은요, 주로 고전소설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소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요, 독자도 적었지만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들도 이제 한정돼 있었죠. 그래서 양반 계층이 주로 전달하고 싶은 인물들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충신이라던가 연려라던가 효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서 또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누가 중시되나요? 사회가 아니라 나, 자아를 표현하는 능력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현대사회로 이제 점점 진행될수록 이 개성적인 인물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의 소설 중에 날개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나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에 좀 벗어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돈을 이제 모아서 이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리병에 돈을 모은 다음에 화장실 변기에 그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창녀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창녀이고 자기를 이제 재우려고 자꾸 수면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그냥 계속 수면제를 먹고 아내를 의심할 줄 모른다던가 나중에 이제 병적인 자폐에 시달리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의 날개의 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다음에 그 개성이 강한 인물로 개성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산탈춤의 말뚝이 같은 경우도요, 개성적 인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봉산탈춤은 이제 19세기 말 조선 후기에 쓰여진 이제 민속극인데요. 그때는 양반을 공경하고 양반에게 예의를 지키는 게 원칙이고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말뚝이는 양반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양반들을 놀리고 해악적인 비꼼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뚝이 같은 경우도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을 조롱하고 무시한다 해서 일반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상의 날개의 나와 여기 말뚝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나 특성이 뚜렷하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성격이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이렇게 나뉩니다. 자, 평면적 인물은 말 그대로 소설이 이제 전개하면서, 성격이 변화하지 않고 일관되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흥부, 놀부, 춘향이, 이런 것들은 흥부는 착한 성격, 놀부는 못된 성격, 춘향이는 정절을 지키는 성격,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성격이 똑같죠. 자, 그래서 평면적인 인물도 감이 오시죠? 고전소설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소설에는 권선징악을 굉장히 주제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을 한테는 복이 오고 나쁜 사람한테는 재앙이 온다 해가지고 그 성격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이렇게 이야기에 그 주제를 구현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고전소설에서 평면적 인물이 많고요. 반대로 입체적인 인물은 점점 현대소설에 갈수록 많아집니다. 입체적 인물이란 건 이제 성격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선한 면과 악한 면이 뒤바뀌거나 또 어떤 자신의 내면의 새로운 성격을 찾는 건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그 김동리의 감자라는 소설의 복녀라는 여자가 그런 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복녀는요,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정절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키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을 팔게 되면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왕서방이란 남자에게 자신이 그런 성을 대가로 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호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자꾸 그런 쪽에 대한 윤리의식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복녀의 윤리의식이 바뀌면서 복녀가 입체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김동리의 감자의 복녀가 입체적 인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소설의 시점은요, 표로 보면은 어렵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1인칭, 나가 없으면 3인칭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시점을 가장 먼저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본문에 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시점이 굉장히 쉽게 결정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 나를 먼저 찾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게 1인칭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나뉩니다. 1인칭 주인공은요, 말 그대로예요. 내가 작품 속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심리나 내 내면 세계가 아주 독자에게 정확하게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독자는 1인칭 주인공인 이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소설을 내가 쓴다고 한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쓰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때가 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뭐냐? 1인칭 관찰자는요, 자기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대신에 누구를 관찰하겠어요? 주인공을 관찰하는 위치가 돼서 주인공에 대한 행동, 그 다음에 주인공의 심리에 대한 추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독자도 함께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는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관찰자에 의해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독자는 관찰자의 해석에 따라서 주인공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시점에서 내가 없으면 3인칭이라고 했죠. 자, 3인칭은요,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자, 작가 관찰자 시점은요, 서술자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인물들의 행동이나 심리, 사건을 서술하는 거예요. 사실 1인칭 관찰자 시점만 하더라도 주인공의 그 내면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주인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게 되죠. 작가 관찰자 시점은 3인칭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거리로 인물과 사건을 우리가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주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주제의 전달 방식인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떤 시점으로 그 내용을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런 점에서 만약에 내가 소설을 쓴다면 어떤 시점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 공부 이렇게 지식적으로 보면 재미가 참 없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볼 때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 이렇게 썼을 텐데 또는 뭐 어떤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구성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시점 공부에서는 특히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가장 익숙할 거예요. 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조망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전지적인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락날락 거릴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도 그 사건을 요약할 수 있고요. 심지어 자기 목소리도 냅니다. 독자나 이 주인공에게 말을 걸기도 해요. 저 거동 보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사람 행색 보소. 고얀 놈, 막 이런 식으로도, 비속어를 쓰면서 주인공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확히 들여다보듯 자세하게 서술하는 시점이고, 인물이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작가의 생각이나 주제가 굉장히 명쾌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요. 또 독자가 감정이입하기가 좋죠. 그래서 고전소설의 거의 대다수는 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이 아주 많이 드러나고요. 그걸 또 편집자가 논평을 한다 해서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배우죠.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독자가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시점은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2인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1인칭은 있고 3인칭도 있는데 2인칭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자, 2인칭은요, 시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험적인 문체 또는 이제 소설적인 기교로 2인칭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2인칭은 뭐겠어요? 너 또는 당신이 이제 주체가 되면 되죠. 하지만 2인칭 시점 자체가 사실은 3인칭과 또는 1인칭과 바꿨으면 같기 때문에 2인칭을 따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너는 엄마에게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내가 하는 일이 엄마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2인칭 시점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2인칭 시점은요 3인칭으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독자가 이제 자신의 그 내용을 자신의 그 경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해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인칭은 사실은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뭐 2인칭의 뭐 대표적인 소설하면 신경숙의 소설 엄마는 부탁해 정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2인칭 시점의 소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소설의 개념 그리고 특성, 인물,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설을 봤을 때 그때 제대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기본 개념을 내가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절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